반갑습니다. 역사교사 유성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업하면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동아시아 고대 국가의 발전이고요. 중국은 당나라 건국에서 멸망까지, 그리고 우리는 삼국, 그리고 일본은 삼국과 이제 남북국 시대까지, 그리고 일본의 고대 국가까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8년에 이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당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이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고조 이연이 이 618년에 당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율령체제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나라 때 만들었던 율령격식이라는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나라는 매우 귀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해요. 그리고 개방적입니다. 이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라는 곳인데, 이 장안에는 서역에서 온 사람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문화 교류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문화를 많이 전파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 문화를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들의 사원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또는 이슬람교라든지, 그리고 명교라든지 경교라든지 불교 사원은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원들이 존재했다는 것만 봐도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동서의 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고 문화의 형태가 풍부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도 전파되고 또는 서역으로도 또다시 전파되면서 이 전 세계의 문화가 풍부해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당나라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것이 바로 두 번째 왕제인 당태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그러한 길은 되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둘째인데, 당태종 이세민은 둘째인데 이 자기의 형을 현무문이라는 곳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넷째인 동생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권력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매우 힘들고 그리고 피를 통해서 황제가 된 비정한 황제지만, 황제가 되고 나서는 이 정치라는 것을 엄청나게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권의 치라고 불리는 이러한 단어를 얻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당태종 때의 연호. 이 당태종이 즉위하고 있을 때 정치가 매우 잘 됐고 치세가 매우 좋았다라고 해가지고 정관의 치라는 명칭을 얻을 정도로 이 사람이 당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책 속에 파묻혀서 지식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뛰어난 신하들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좋은 것을 수용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러한 이제 자세를 보여준 게 당태종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과의 대화와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담은 책이 바로 정관정요라는 책이고, 이 책은 후대 왕들이나 황제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황제의 필독서가 될 정도였죠. 그래서 이 당태종이 이제 황제 있을 때는 당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당나라 외부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상당히 큰 업적을 남깁니다. 영토 확장이죠. 황제 또는 왕으로서의 최고의 업적은 영토 확장입니다.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이죠. 동돌고를 격파해가지고 천간이라는 칭호를 받고 구차라는 국가, 부차라는 국가, 이런 국가들을 상당히 많이 정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정벌한 것에는 도호부를 설치해서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요. 또는 직접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거나 먼 곳은 기미정책이라 해서 자치를 인정합니다. 그래, 너가 나라 너가 알아서 다스려라. 대신 우리를 모셔야 되고, 우리를 군주국으로 모시거나 형님으로 모시고 조공을 바쳐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는 자치를 인정하기도 하면서 이 당나라의 영향을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나라의 영향권이 넓혀졌다는 것은 당나라의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게 기준점이 되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4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하나가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통해서 옛날부터 이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대화를 또는 문서를 주고받았고, 다른 하나가 유교입니다. 이 유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국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무제를 공부하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 문화재가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른 하나가 율령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법 체계,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 수당이었고, 다른 뭐 한반도라든지 일본 국가에도 또는 나중에 베트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물론 이 당나라가 쳐들어간 곳에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토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7세기에 당태종이 서쪽에 있는 이 티베트랑 한번 붙었는데, 중국 이렇게 있으면 중국 왼쪽이죠. 티베트랑 붙었는데 그 당시에 티베트의 토번이라는 나라의 황제가 송첸캄포 왕이었습니다. 근데 얘랑 싸웠는데 좀 밀리는 형상을 띄어요. 그럼 얘랑 계속 싸워봐야 당나라로서의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겠고, 이 당나라 최고의 황제로서의 좀 그렇잖아요. 위신이 떨어질 거잖아요. 야,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이 동맹을 맺자. 우리 잘 지내보자. 라면서 송첸캄포 왕에게 문서공주를 보냅니다. 공주를 보내서 결혼시키고 당나라가 돈도 주고 문화 전파도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나 싸웠을 때 좀 문제가 생겼던 곳에 화번공주를 파견합니다. 우리가 한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한나라 고조가 이제 흉노에 이제 공주를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화번공주라고 하는데, 인접왕조로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나라가 모든 국가를 정벌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동아시아 이 문화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내가 수용하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그 조공과 책봉 체제가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참 자식복이 없습니다. 자기의 첫째를 황태자로 임명을 했는데 빨리 황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칼을 빼들고 역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이 자기가 좀 아끼는 넷째한테 이제 좀 황제 일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손무기라든지 얘가 좀 늙었었어요. 그래서 장손무기 같은 사람들이 밀어붙여가지고 9째한테 황제권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고종인데, 얘가 누구한테 또 빠지게 되냐면 이 측천무후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측천무가 나중에는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바로 무너지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것을 수습한 게 누구냐면 당현종입니다. 근데 이 당현종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다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양귀비라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면서 이 당나라가 쇠퇴하고 멸망으로 가는 이제 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양귀비랑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정치를 손에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이가 이제 권력을 자꾸 휘두르게 되는데, 이때 이 양국충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절도사입니다. 이 절도사가 뭐냐? 지방의 군사의 대장입니다. 뭐 사단장이라든지 군인 대장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좀 이제 정치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가 똑바로 안 되면서, 이 당태종의 아들 때부터 정치가 제대로 안 되면서 군인들이 조금씩 이제 뭐 행정도 하고 군사도 하고 법도 하고 하면서 한 지역들의 권력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안록산, 그리고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이 당현종과 사랑에 빠진 양국충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755년에 엄청나게 커다란 반란인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면서 당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당나라가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균전제, 나눠줄 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말은 땅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금을 걷기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율령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거둘 세금이 없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다른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율령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율령체제가 붕괴되니까 점점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소라고 불리는 농민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채치원과 관련된 이 사람이죠. 채치원이가 신라에서 당나라 유학 갔다가 당나라 유학에서 빈공과라는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당나라에서 관직을 받아서
이 황소를 어떻게 격퇴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토황소경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문을 쓰기도 했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 군인 세력인 절도사의 전횡으로 당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절도사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 주전충 이후에 후주, 후한, 후당 이런 식으로 5개의 커다란 국가가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10개의 국가가 또 난립을 하면서 5대 10국이라 불리는 혼란기가 10세기에 중국 대륙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반도는 어떻게 고대 국가가 발전하고 있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리망 때 이제 조금씩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근초고왕한테 이 고구려 소수리망 이전의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쇠퇴할 기미를 보였지만 소수리망이라는 뛰어난 왕이 등장을 하면서 불교도 공인하고 372년에 율령도 반포하고 태학이라는 학교를 이 한국 최초로 한반도 최초로 설립을 하면서 인재를 양성해 나갑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게 광개토대왕이고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 점령하고 엄청나게 커다란 영토를 만들었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장수왕이 광개토대왕 릉비에다가 딱 새겨버리고 그리고 427년에 이 한강유역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 평양 천도를 합니다. 427년에. 그러고 나서 475년에 백제 수도 한강유역에 한성을 함락을 하면서 이 전성기를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한 증거가 충주에 가면 중원고구렵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6세기에는 강한 왕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도 대단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위 계승 다툼으로 인해서 고구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제에서는 이 3세기에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이 삼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4세기에 근초고왕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평양에서 고구려 왕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할 요서지방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 산둥지방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 일본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 일본의 규슈지방까지 진출했는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칠지도라는 것이죠. 그 날 좌우로 6개 가운데 하나 칠지도 여러분 잘 아시겠고 그런데 5세기 이제 고구려 전성기 때 백제가 이 한성을 함락당하면서 박살나기 시작하다가 6세기에 고구려가 이제 왕위계승 다툼으로 쇠퇴하니까 또 무령왕이라든지 중국의 남북조 시기에 송제, 양진 중에 양나라랑 교류를 많이 했고 무령왕릉이 양나라 양식이죠. 벽돌무덤. 그리고 성왕이 또 이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이랑 동맹 맺고 고구려랑 싸워가지고 한강을 먹는데 진흥왕이 성왕 배신 때리고 이 한강을 혼자 다 먹어버리죠. 결국 성왕이 진흥왕한테 쳐들어갔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6세기에 와서야 매우 늦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지증왕이 왕 칭호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증왕이 5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땅인 울릉도랑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게 되죠.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그 우산국에 딸린 부속 섬이 독도, 석도라고 불리는 것이었고 버풍왕이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하고 그 골품제 완성시키면서 신라가 조금씩 더 발전을 하고요. 진흥왕이 영토를 완전하게 확장하면서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 증거가 진흥왕 순수비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7세기에는 이제 통일신라가 만들어집니다. 676년에 완전히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나당전쟁을 끝내면서 이 통일신라에서 딱 한 명만 알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문학 언제든지 나오는 왕입니다. 한국사에서도 나올 거고 동아시아에서도 나올 거고 잘 가면 세계사에서도 나올 거예요. 국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했고 구주 오소경으로 나누면서 이제 고구려 사람들과 백제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서당 십정이라고 불리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만들어가지고 군사력도 다지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관료전이라 불리는 이제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주면서 이 수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노급이라고 불리는 것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대신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세금 걷는 제도 내놔. 그 정도로 신문화의 권력이 컸다는 거죠. 그렇게 클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장인이었던 김은돌이 야, 사위도 왕한데 내가 왕 한번 해보자 라면서 반란 일으켰다가 박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담했던 수많은 귀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신문왕이 절대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신라 하대 해공 36대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원래 보통 왕이 즉위하면 자기 자식도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왕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어린 왕이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왕이 계승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잦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분열하게 되고요. 이 통일신라는 발해랑 또 대립을 하기도 하고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발해가 신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고구려 유민인 발해는 신라를 안 좋아하지만 어떠한 국가도 사이가 안 좋은 국가라도 교류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랑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지만 교류를 하고는 있어요. 물론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일본이랑 계속 교류를 해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그것이 똑똑한 외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하고 있었죠. 발해는 이 15대 애왕 때 멸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적어도 2명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대왕인 무왕, 이 대무예인데 이름이 대무예입니다. 대시죠. 이 발해를 만든 사람이 대조영이니까 이 무왕이 당나라랑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영토도 확장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732년에 장문유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를 이렇게 대립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3대 문왕인 이 무왕의 동생인데 대흠무는 이 당나라랑 친선을 하면서 발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문화를 받아들여요. 즉 동아시아 문화권의 혜택을 받은 황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삼성 육부 체제, 우리가 뭐 율령 체제를 통해서 받겠지만 삼성 육부 체제를 형성시켰고 당나라의 삼성 육부와는 조금 다르게 이름을 바꾸고 이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변화시켰죠.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대 왕인 선왕 때는 해동성국의 칭호를 받았다. 해동성국 나오면 발해다. 이렇게 바로 알아들으셔도 되겠고요. 일본은 4세기에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오사카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권이 융성했다는 증거가 전방후원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약 500m 길이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시성제도를 통해 가지고 귀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645년에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 가지고 쇄신을 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렇게 변해보자 라는 모습을 보이고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아스카 문화가 7세기 발달하고 이 가야 토기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그거랑 매우 유사한 형태의 스네키 토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10년 8세기 초에는 나라 시대라고 해서 나라를 수도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794년에는 헤이안 시대라 해서 헤이안이란 곳, 지금의 교토라는 곳에 가면 뭐 헤이안 신궁이 있는데 그곳을 수도로 해가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 이전까지는 수나라의 견수사라든지 당나라의 견당사를 파견해가지고 사신을 파견해서 문화를 많이 배워왔고요. 그러면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헤이안 시대 8세기 말 9세기 초가 되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국풍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외교 관계를 잠깐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랑 많이 교류를 해요. 나중에는 다자이후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교류를 했는데 발해랑 교류도 많이 합니다. 왜 발해랑 많이 교류하냐면 발해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발해랑 또 교류하면서 많은 문화들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한 7세기에서 8세기의 고대 국가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물론 뭐 4, 5, 6세기도 있었지만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봤던 부분이고 조금 자세히 볼 것은 통일신라 내용, 발해 내용, 일본 열도 내용, 그리고 당나라의 건국과
멸망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교랑 관련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업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